내 재산이 그렇게 욕심났어?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았니? 저는 그냥 지영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와서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제 말도 들어보세요. 저는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건 남편이 계획한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저를 조종해서 그런 짓을 벌인 거라고요. 둘 다 시끄러. 내가 그날 겪었던 공포와 배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다. 너희 둘 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너희가 벌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인생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 며느리 따라 효도 여행을 갔다가 봉변을 당한 정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도대체 아들 며느리가 정씨 할머니에게 어떤 몹쓸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정씨 할머니가 어떤 기막힌 복수를 했는지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먼저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자입니다. 제 인생이 뒤바뀌었던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이후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제가 의지할 곳은 아들과 며느리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을 다독이곤 했죠. 진호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밥은 잘 챙겨 먹나 걱정이 돼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정성을 더 들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간장게장,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물들까지 만들어 담아갔죠. 아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리며 얘들아, 엄마 왔다. 너희 먹으라고 반찬 좀 만들어 왔으니 문 좀 열어줄래? 그렇게 밝게 말했지만 문이 열리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으로 문을 열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미리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고 찾아오셨네요. 그런데 저 지금 좀 바빠요.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제가 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손에 들고 있는 반찬들이 무거우니까 받아줄래?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반찬통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맙긴 하지만 다음부턴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다음부턴 그냥 돈으로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가시돋친 말을 내뱉으며 제가 만든 반찬들을 낚아채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집안에 들여줄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추운 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갈 수 없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를 대접해달라고요? 그냥 돌아가시는 길에 근처 카페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저희 집에서 드시려고 하세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제게 5,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저기 밑에 카페에 가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직접 사드세요. 돈을 받아든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차 한 잔 달라고 했겠니? 이 추운 날 반찬 싸들고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을 못한다는 거야? 저는 5,000원짜리 지폐를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제 주머니에 5,000원짜리 지폐를 다시 구겨 넣으며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군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구겨진 5,000원짜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구나. 너희들을 위해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어 왔는데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을 애써 달래며 다시 저희 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던진 차가운 말과 무심한 행동은 오래도록 제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반찬 따위 만들어 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 말이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서 제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그때쯤부터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또 막상 명절이 다가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엔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더군요. 그때까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릴 순 없었던 모양입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진호야, 그래도 명절에는 엄마 집에 올 거지?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있으니 너희라도 엄마를 찾아와야지. 그렇게 물었지만 아들 진호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 때는 우리끼리 여행 갈 생각이에요. 명절 음식 안 해도 되니 엄마도 좋잖아요. 그냥 저희 없이 편히 쉬세요. 여행을 간다고 혼자 남은 엄마를 놔두고 명절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에 여행이라니? 내가 아무리 바빠도 명절엔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를 빼놓고 너희끼리 시간을 보내겠다고? 제가 다그치자 아들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옛날 생각만 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다음에 저희가 시간 될 때 찾아뵈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텅 빈 부엌에 앉아 있자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내 아버지가 없다고 이젠 아주 막 나가는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한순간에 바뀐 아들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빈 자리를 자식과 며느리가 채워줄 거라는 헛된 기대와 희망을 했던 스스로가 바보 같을 뿐이었어요. 더는 구차하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고 혼자이지만 씩씩하게 명절을 보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명절을 보내는 건 생각보다 너무 외롭더군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제사를 지내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모습을 보고 있겠죠? 내가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영정사진 속 남편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없이 혼자 있을 제가 걱정이 됐던지 이웃 박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명자씨, 명절인데 혼자 계셨다고요? 아드님은요? 아드님이 명자씨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말에 어찌나 부끄럽던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남겨두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기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며 저를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저를 바라보며 박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명자씨, 너무 참고만 살지 마세요. 아들한테 할 말은 하셔야 해요. 너무 명자씨가 고분고분하게 받아만 주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잖아요. 이러다 명자씨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말에 울컥 눈물이 올라왔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모든 걸 이해해 주니 자식도 나를 우습게 아는 걸까?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톡에 올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는 그들의 얼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 이라는 아들의 글을 읽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럼 나는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구나.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내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내가 정말 엄마를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는 거니? 명절날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아예 아들 며느리와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 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고 일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후 아들 진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러운 감정이 몰려왔지만 애써 담담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지.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랑 강원도 양양에 다녀올래요? 바다도 보고 바람도 쐬고 오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이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겠다고? 정말로? 설마 농담은 아니겠지? 저는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야?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가자고?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지난번에 우리끼리 여행 간다고 섭섭해 하셨잖아요. 그러니 엄마도 함께 가요. 이번엔 엄마를 위한 여행이 될 거예요.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여행이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마음속 한편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때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왜 갑자기 나를 데려가겠다는 걸까? 내가 너무 서운해하는 걸 느껴서 그런 걸까? 그날 밤 이웃 박씨 아주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나랑 강원도 양양에 바다를 보러 가자는데요. 며느리가 먼저 제안을 했대요. 한동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는데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아 너무 기뻐요. 그런데 박씨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명자 씨,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들일지라도 말이에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법이에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요? 제가 섭섭해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 씨, 지금부터 내 말 명심하세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항상 말 조심하셔야 해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건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아들 며느리와 함께하는 첫 여행이 설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니 멋지게 하고 가야지. 새로 산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장롱 속에 박혀있던 코트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간식도 챙겼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 양양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랑 이렇게 여행을 가다니 꿈만 같구나. 제가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사실 항상 어머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의 순간 눈물이 고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우리 얘들이 이런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몰라봤었구나. 양양에 도착하자 탁 트인 바다,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겨울 바다는 말 그대로 그림 같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그 위에 살짝 내려앉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모처럼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에 젖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예쁘죠? 여기 바다만큼 멋진 곳도 잘 없을 거예요. 며느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 진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좋은 추억 만들어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마음 편히 즐기면 돼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바닷가를 따라 걷는 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해 준 도시락을 먹으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니? 고생 많았어.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바닷바람은 조금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느껴졌고 마치 오래전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는 설악산 근처 산장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작은 산장은 아늑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산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벽난로의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며 온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한쪽에 제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경치 참 좋지 않아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곳이에요. 저는 숙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설악산의 설경에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여기 정말 멋지다. 마치 그림 속 한 장면 같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고 달빛이 그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산장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등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내일 새벽에 같이 설악산 등산 가야 하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턱까지만 가도 정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거든요. 아들은 설레는 듯 말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등산을 가자고? 엄마 나이가 있는데 체력이 되겠니? 그리고 눈도 엄청 많이 왔잖아. 등산화도 없고 옷도 얇아서 안 돼. 엄마는 그냥 여기서 이런 멋진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저는 웃으며 조심스럽게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등산은 잘 못하는데 같이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을 거예요. 설악산의 겨울 풍경이 정말 멋지다던데 어머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뭇거렸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체력이 걱정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눈이 한가득 쌓인 겨울 설사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길이 미끄럽지는 않을까? 너희랑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긴 하지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 아들은 그런 제 걱정을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힘들면 언제든 쉬면 되잖아요. 그러자 며느리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마음을 몰라주면 섭섭하죠. 저희가 앞으로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저희 노력을 모른 채 하실 건 아니시죠?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좋은 추억 만들어 봐요. 어머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을 모른 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으니 차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자. 하지만 엄마가 힘들다고 말하면 너희가 이해해줘야 한다. 그럼요, 어머님. 며느리가 환히 웃으며 대답했고 아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결국 설악산 등산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악산의 설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벽난로의 불빛은 따스했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악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저는 벌써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때문에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고 신고 입던 운동화는 눈길에 벌써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될 것 같구나.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단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엄마, 힘들면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가요. 아들은 나를 타이르듯 말했지만 아들의 말에서도 약간의 성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다시 걷기 시작했고 그렇게 얼마 정도 더 걸었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멈춰서며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로 가면 경치가 정말 끝내주는 곳이 나와요. 정말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다고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곳을 바라보다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긴 등산로가 아니잖니? 저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러가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끌어당기며 말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어머님,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라 더 조용하고 좋아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는 저항할 틈도 없이 며느리의 손길에 이끌려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점점 길이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발밑은 점점 미끄럽고 울퉁불퉁해졌고 눈도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무 힘들다.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다시 돌아가자. 아픈 무릎을 잡고 한참을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앉아서 주위를 살피니
그제야 이 장소가 얼마나 낯선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정막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얘들아, 어디로 간 거야? 엄마, 좀 도와줘! 저는 울부짖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지듯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곳에 나를 버리고 간 거야? 아니겠지. 설마 이건 아니겠지.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추위는 도시의 한기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옷틈으로 파고들었고 손발이 점점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몰라. 저는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에 눈길에 난 발자국을 거꾸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가면 어떻게든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 발자국은 금세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발자국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저는 혼잣말을 하며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구나. 연락도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그때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당하다니. 산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고 그 상황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때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잠시 후 젊은 대학생들로 보이는 산악회 회원들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암벽 등반을 하러 온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였죠. 아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추운데 여기 왜 혼자 계세요? 여긴 길도 없는 곳인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들의 따뜻한 말이 들리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축하며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몸부터 좀 녹이셔야 해요.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이 몸속으로 스며들 때 그제야 조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급한 대로 이 옷 입으세요. 이 날씨에 이렇게 얇게 입고 오시면 정말 큰일 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패딩과 장갑을 벗어주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젊은 학생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등산로 입구 마을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고 온몸이 쑤셨지만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서 정말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너무 고마워요. 울먹이며 그들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안전한 곳에 오셨으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몸은 살아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제 머물렀던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편안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스러운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혼자서 내려오신 거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배어 있었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상태로 겨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잘못은 너희가 더 잘 알겠지. 엄마를 산속에 버리고 가다니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들. 그러자 며느리가 재빨리 아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지영이가 잠시 볼 일이 급하다 해서 잠깐 다녀오다. 저희도 길을 잃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엄마를 버리겠어요. 경찰에도 연락을 해놨었다고요. 며느리는 이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너무 놀라셨죠? 하지만 그 표정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 헤어졌다고 너희가 나를 산속에 두고 도망간 거잖아.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죽을 뻔했어. 그동안 너희는 여기서 뭐 했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 며느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당황했어요. 절대 일부러 어머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내 걱정을 했다고? 그런데 왜 나를 찾아 나서지도 않고 여기서 웃고 떠들고 있었니? 내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억지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어쩌겠어요. 저희도 똑같이 길을 잃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그만해. 그런 변명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이라도 아들 며느리의 곁을 떠나고 싶었지만 밤 늦은 시간 숙소를 구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숙소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내일 서울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배신을 갚을지 생각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감히 엄마를 산속에 버리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눈을 감고 복수를 다짐하며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드신 것 같아.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방 밖에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 우리가 코인 때문에 생긴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이 방법 말곤 없다고. 아니면 그냥 실종신고 해버리고 어디 산속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보내버릴까?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실종신고를 하고 실버타운에 가둬놓겠다고? 그래도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지 않을까? 들키면 안 되니까. 천천히 준비를 해보자고. 아들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며느리와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 계속 빚독촉 전화가 오잖아. 당신 길에 나앉고 싶어?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착한 척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마구 찔러대고 있었죠.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깨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놔야지만 제가가 느끼는
이 고통과 배신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밀려드는 배신감과 공포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과 며느리가 깨기 전에 조용히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대로 실버타운에 갇히기 전에 그들의 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숙소 문을 나와 산장 앞에 서니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속버스 첫 차를 타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신고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경찰관은 저를 안내하며 자리에 앉혔고 저는 천천히 모든 일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산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버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숙소에서 태연히 웃고 있더군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제 말을 들으며 기록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어머니께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저를 억지로 산에 데리고 갔을 때 제가 느꼈던 불안감과 어젯밤 엿들은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녹음해둔 게 있습니다. 며느리가 이번엔 실패했으니 실버타운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들도 그 말에 동조했어요. 제가 다 들었고 녹음도 해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들이 저를 일부러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저를 실종 신고하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 것까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녹음 파일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조사실 안을 울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산속, 실버타운으로 보내는 게 제일 깔끔해. 재산만 정리하면 돼.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젠 울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첫걸음이었고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경찰은 녹음 파일을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과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서며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 날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았고 혹시 저를 찾아올까봐 그동안 박씨 아주머니 집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재판 당일 법정 안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눈앞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사건의 전말을 묻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모든 계획은 남편인 그 사람이 세운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남편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뿐이에요.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어머니를 버리자 했잖아. 당신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코인에 다 날려버렸어.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나는 그저 당신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야. 아들은 재판장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의 계속된 설득과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것뿐입니다. 그들의 말이 오갈수록 내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구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재판장이 그들에게 녹음 파일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저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런 일을 하려던 게 아닙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들도 녹음 파일에 대해 해명하려 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뿐입니다. 깊은 뜻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재판장은 냉정하게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그들의 진술을 듣고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과 제출된 증거를 보면 두 사람 모두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에 가담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들에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판사는 며느리에게 징역 3년, 아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판결을 듣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딴 계획만 세우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어! 너도 좋다고 어머니 버리자고 했잖아. 내가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잖아. 그들의 비난과 다툼을 들으면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선처를 해줬을 텐데.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의 재판을 끝으로 제 손에서 그들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 인생을 찾아 나서야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법정을 뒤로 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앉아 있으면 문득문득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탓하며 날리던 언성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변했을까? 아들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인 걸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애쓰려고 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 서서 살면서 해본 적 없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허무함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익은 필체가 적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안에 적힌 글씨는 아들의 다급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듯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하루하루가 후회뿐입니다. 여기 감옥에서도 부모를 버린 사람으로 찍혀서 죄수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모두가 저를 괴롭히고 손가락질해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결국 합의를 보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며느리의 편지도 도착했지만 저는 그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느꼈던 차가움과 냉혹함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편지를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편지를 받은 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 순간 떠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는 저를 갉아먹고 있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고 작지만 아담한 시골집을 샀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싹이 돋아난 작물들을 살펴보고 낮에는 마을 산책로를 걸으며 따스한 햇볕을 쬐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꽃이 피어도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생긴 그 깊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새 세월은 그렇게 흘러 제가 시골에 내려온 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아침이었어요. 마당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출소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까지 찾아왔더군요.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몰라보게 초라해져 있었고 얼굴엔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루하루가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요.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잊고 있었던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 치솟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마음 한편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나를 찾아온 걸까? 그것도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노리는 걸까? 저는 한참을 침묵한 채 아들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엄마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너는 모를 거야. 아들은 머리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 동안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 어린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나한테 미안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까? 그리고 오늘 아침 아들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를 앞에 두고 지금 저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제가 겪었던 일을 사연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단은 초록빛으로 가득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정말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오히려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걸까? 저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편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란 과연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을 멀리하며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제가 딱 필요한 만큼의 재산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아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어디 물어볼 곳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생각들을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며 꼭 제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구한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엔 이런 힘든 일 없이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명자 씨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명자 씨를 위한 댓글을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흥미진진하고 애절한 사연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